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4년 전 1997년에 IMF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경제학자의 길을 천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IMF 위기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거리에는 실업자들, 노숙자들, 신용 파탄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보고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그때의 생각은 지금 대통령에 출마하는 지금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는 잘 사는 나라, 또 강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나라의 두 기둥인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그런 준비된 후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정말 잘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저 유승민 준비된 후보로 반드시 여러분의 정권 교체의 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2007년에 박근혜 후보의 핵심 경제 참모로서 줄푸세를 주장하셨고, 이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중부당 중복지, 또 2016년에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시고, 2017년 대선에 출마하실 때는 문재인 후보보다 더 급진적인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좀 돌아온 느낌인데, 이렇게 쭉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이 변천을 해오셨는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초 나왔는데. 예. 예? 한 15초는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줄푸세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중부당 중복지는 제가 나중에 후보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5초 더 주시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선진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그러시면 그거는 굉장히 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안 되시는 거고요. 2017년에 제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급진적인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처음에 제가 14초 남겨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아니, 질문이 한 대여섯 가지인데. 잠깐만요. 강성 규정 노조 문제,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성 노조 문제를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으로 하는 것은 헌법 요건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귀족 노조가, 기득권 노조가 불법을 저지르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엄하게 저는 다스릴 수 있고, 문재인 정부가 저는 지금 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못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대통령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위드 코로나. 그리고 예. 정권 교체 이전의 자영업자 대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그런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 특히 시간별로 인원수를 제한하는 이런 거는 저는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위드 코로나 서양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백신 접종률을 보면서 하자는 게 제 입장이고, 지금 당장의 영업 제한을 원 후보 말씀하신 대로 바꾸자는 건 동의합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50조 원이라는 게 그게 손실 보상을 하는데 50조 원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게 오히려 조금 의문입니다. 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 저렇게 애타게 4.15 총체적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후보님, 지난해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까? 답변이 예습니까? 아니, 저는 법조인이니까 예.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게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제가 퇴직할 때까지 증거가 없으면 아직까지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네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여러 가지 말 실수를 하셨던데, 안동대에 가셔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 실수를 하시고, 또 선발 노동에 대해서 말 실수를 하셨는데,
인문학에 대해서 대학 4학년 대학원까지 인문학 공부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중문학과 3학년 학생이, 장동원이라는 학생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윤석열 후보님에 대해서.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예, 읽어보셨냐고 묻습니다. 못 읽어봤습니다. 못 읽어보셨습니까? 네네. 그런 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야기는 들으시고요. 예, 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학생이 네.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는 윤석열 후보의 그 인문학은 대학이나 대학 4년이나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아주 진짜 비통한 심정으로 항의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이 글이 이제 SNS에서 퍼져나가니까 하던 과외가 잘려버렸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굉장히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한 처지에 갖는 모양입니다. 한번 윤석열 후보님께서 조금 그건 한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발언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인문학도들이 인문학은 아니 제가 대학교 그 발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제가요. 예. 인문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전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다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연과학 공학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뭐 일일이 알겠습니다. 이게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알겠고요. 그 많은 후보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7월 초에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제 질문입니다. 제 질문 들으시고요. 그 뭐 저는 나무 공약을 좋다고 생각하면 뺏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없고 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주택 청약 가점을 왜 5점을 주는지 아십니까? 왜 5점을 주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공약에 5점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 국가를 위해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왜 4점도 아니고 6점도 아니고 5점이냐는 거예요. 원래 5점이 그 부양가족 수에서 자녀 하나 있으면 주는 배정하는 게 5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양하는 가족 수하고 또 무주택자로 살아온 연수하고 통장, 주택청약 통장을 얼마나 들었냐 이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후보님께서 군에 갔다 온 거는 직장에 다닌 거하고 똑같으니까 직장 경력을 그거를 쳐서 이거를 주겠다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군에 갔다 온 게 어떻게 직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처음에 우리가 청년 원가주택 얘기할 때 직장 얘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질문을 제가 기자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잘못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 원가주택하고 아무래도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청년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직장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5점 가산이 예, 알겠습니다. 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셨던데요. 윤 후보님 모병제 찬성하십니까? 저는 뭐 그 자체 현재는 직무 혼합제가 맞고 장기적으로는 세월이 지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세월이 얼마나 지나면요? 글쎄 뭐 한 20년 정도 지나면 모병제로 완전히 정착되지 한 20년까지 그러면 직명제 하다가 20년 후에는 모병제 할 수 있다. 좀 줄어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상호 존중의 한중 협력을 하겠다. 그죠? 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면서 그 산불이라고 약속한 건 아시죠? 네. 산불. 산무력? 산불. 산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산불이 뭡니까? 산불이 뭐 쏴도 추가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한미 미사일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면 상호 존중의 한중 협력을 하면 이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 상호 존중은 기후라든가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저는 데 있어서 산불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부는 만약 되시면 어떻게 상호 하실까요? 존중을 하더라도 예. 우리 주권 관계 사항은 그거는 아니, 저희가 산불은 결정해야 그냥 되죠. 산불은 그냥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폐기할 수는 없고 아니 이걸 왜 폐기를 못 합니까? 아니요. 지금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면 되지. 그걸 아니요, 우리 네. 서명한 것도 아니고 두 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거 자체가 무슨 중국하고 맺은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하고 말 게 없는 겁니다. 아니요, 저희가 산불을 알아서 폐기한다고 판단을 두 분 천명을 후보님 해야죠. 죄송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그 유승민 후보의 이름이 이제 뭐 각인된 것 중에 하나가 원내대표 당시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중부담 중복지에 관한 주장을 해주셨죠. 예, 이 중복지를 위해서는 부가세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는 전 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것이어서 역진적인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유 후보가 생각하시는 중복지 어떤 것이고 또 그 증세 방안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뭐 오래전부터 보수 정치인 중에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평균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 부담은 이거는 너무 낮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지는 확 올리는데 정세는 안 하고 이러니까 국가 부채만 계속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속도는 조절하되 가는 방향은 OECD 평균 정도의 복지 또 거기에 맞는 이제 부담이 필요한데 네, 그 부담은 여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부가세가 여기까지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청약 그 5점 가산하는 문제를 이제 제가 베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원래 금년 1월에 그 우리 하태경 후보님께서 대표 발의한 그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4년 전에 네. 대선부터 이야기하던 겁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공약을 이런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또 저희는 이거를 누굴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전문가 그룹에 있는 분들이 그 군대를 제대한 그 청년들을 상대로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이걸 지금 모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공약을 베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중에 네네. 주택 청약 가점을 5점, 네. 그다음에 군에 의무 복무한 기간 전 기간에 대해서 네. 국민연금 크레딧을 준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윤 후보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베낀 아니 그 것이 아니고 5점이라는 전부 가점가에도 예. 실제 청년 그 제대자들을 상대로 예. 우리 군 장성이나 뭐 영광급으로 있다가 제대하시고 우리 정책그룹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일일이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얻은 결과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아니 그 정책이 이제 그분들이 네. 윤 후보님의 그 정책 참모들이 네. 그 군에 전역한 사람들 인터뷰해서 만들었다고요? 네. 아 그러면 수십 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한테 인터뷰 결과를 좀 주십시오. 아니 진짜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제가 얘기를 그렇게 아니, 청년들이 이런 내용이 어디서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예. 실제로 뭐 거기 보면은 무슨 급식 문제 하며 용산 8군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좀 먹게 해달라는 등 뭐 이런 모든 의료 체계 개선 이런 거 전부 그 제대자들을 인터뷰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적하신 그 부분을 네. 인터뷰를 해서 얻은 결과라면 그 자료를 전 좀 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아니 우리- 뭐 답변을 안 하시는데. 네, 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예, 예, 제가 말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예. 제가 그 자료를 달라 그래서 예, 보내드리고 주십시오. 예, 예. 우리 그리고 뭐 참고로 뭐 우리가 어느 후보분들도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우리 뭐 별로 저- 갖다 쓰고 싶은 예, 생각이 자, 우리 없는데요. 원 후보님. 윤 후보님 미국 선거에서는 네. 공약 표절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그 선진화되어 갈수록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ESG 법안에 대해서 그거 참 좋은 거다. 페이스북에 정정당당하게 쓰면서 제가 써야 되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네. 그 주택 공약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제 공약과 한번 비교해서 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원가 아파트, 반값 아파트 뭐 이런 거는 소수한테밖에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로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이 수도권의 공급을 전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 저런 전국 대도시 주변. 예, 전국 대도시 저는 수도권이 뭐 부동산 문제의 진앙지니까 수도권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는 전공법으로 가야지 대선을 앞두고 저는 원가, 반값 이런 공약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국민들 현혹 제 공약에 동의하시는 시간 편이네요.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님 좀 묻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모병제를 20년 후에 한다고 예. 그러시는데 예. 홍 후보님께서는 4년 전에는 대선 직전에 그때 모 언론 인터뷰에서 모병제에 대해서 턱도 아닌 얘기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모병제로 본인의 입장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취임하자마자 모병제 하실 겁니까? 바로 모병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병제를 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국방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고요. 그래서 예. 그 문제의 국민적 동의를 얻고 나면 점진적으로 5년 내에 모병제로 계속 하면 추진. 5년 안에는 모병제로 완전히 모병제하고 이제 지원병제하고 지원병제도 모병제 일종이죠. 아니 모병제하고는 또 틀리죠. 다른 모병제라는 지원병제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기관병으로 이제 모병제로 쭉 한번 밀어붙이고 예. 그 다음에 사병은 지원병제로 한번 병립을 해보겠다. 아까 그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지원병에 한해서는 파격적인 그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원병이 모병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파격적인 혜택을 대기업 그 초봉 정도를 말씀하셨던데. 그렇습니다. 대기업 초봉이 그 보니까 평균 한 4,200만 원 되거든요. 그거를 이등병한테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등병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요? 그 대체적으로 모병제의 주축은 기관병입니다. 예. 하사관하고 장교. 부사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기관병이라고 하사관하고 말씀하시는 게 장교들이고 부사관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처음에는 모병제하고 징병제로 이제 병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차츰 예. 이제 모병제로 전환하고. 그럼 5년 안에는 완전히 전환하고요. 5년까지 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죠. 그 모병제가 지금 우리 안보 현실에서 홍 후보님 모병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모병제 해보니까 일단 인원을 잘 뽑을 수가 없고요. 처우를 잘해줘도 뽑을 수가 없고 군대 안 갈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군대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예. 거기다가 이 저소득층 가난한 집 자식들만 가게 돼서 결국은 돈 있는 집 자식들이 세금 내고 자기 돈으로 가난한 집 자식들을 군에 보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정의롭지 않다, 불공정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도 듣죠. 예. 그런 이야기도 듣는데 지금 해병대 지원하는 사람들이 군중에서 해병대가 제일 힘들걸요. 예. 해병대는 지원병제입니다. 해병대 지원하는 사람들이 유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해병대는 이제 군을 지원한 거고, 예. 그거는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중에 군을 선택을 한 거죠. 일단 그거 됐고요. 예, 예. 홍 후보님 오늘 인터뷰하고 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한 게 있는데요. 홍 후보님께서 평생 여성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평생? 우선 내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부인 한 것만 말씀이십니까? 해도 그 여성을 위해서 네. 일한 거고. 그래서 국회에 제가 있으면서 성차별 문제도 내가 많이 제기를 하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홍 후보님께서 여성 공약을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홍준표 후보님의 여성 공약 어떤 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 기대하세요. 예, 홍 후보님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성 할당제를 이미 이제 시행해 온 것도 있고 예. 정치판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예. 여성 할당제를 하는데 저는 그거 이젠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여성 할당제를 전체를 다 폐지하십니까? 아니 경우에 따라서 봐야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지금 정원의 한 10몇 %를 여성한테 주거든요. 그거는 폐지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저는 꼭 여성 할당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면 그거 여성 할당제 없앤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녀 모두 똑같이 예? 체력 테스트도 똑같이. 그거는 다르죠. 예? 그 군에 일하는 특수성 때문에 예. 그런데 여군이 필요한 부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할당제를 없애면 왜요?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체력 테스트해서 여자가 한 명도 안 와도 나는 좋다 할당제 없앤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극단적인 이야기죠. 아니요. 그러면 할당제를 옛날에 유지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일이 있었어요. 예. 옛날에 아니, 잠깐만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법원이나 법조에서 예. 여성들이 한두 명밖에 없을 때는 군에는 그만하고 그거 할 때는 예, 시간이 여성 별로 부대 없어가지고. 하던 그 호모님. 제도가 있었어요. 예, 홍어머님. 예. 그러면 지금 5급, 7급, 8급, 9급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해가지고 그것도 남성, 여성 다 30% 미만이 되면 그 추가로 합격선 이내 추가로 뽑거든요. 그 제도는 없애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육군사관은 여경은 어떡합니까? 여경. 여자 경찰들 체력 테스트 하는 거 남자 여자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기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자연적인 그 신체 조건이니까. 예. 어느 그러면 정도 아까 기준이 달라야 안 말씀하신 되겠습니까? 육사, 해사, 네, 공사도 시간이 다 달라야 됐습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알겠습니다.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갔을 때 참 봉변을 당하셨는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홍 후보님 걱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 박근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홍 후보님 같이 그렇게 여러 번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저는 탄핵은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당했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그 보수가 그 이후에 분열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대구 경북에 부산 울산 경남에 가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몇 년째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 후보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리할 때는 이용을 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을 바꾼 데 대해서 정말 정치인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안고 나가시겠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배신자죠.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게 배신이지. 그런데 그게 소신입니까? 아니, 제가 제가 배신자라면- 배신자면, 아, 홍 후보님,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이가 충실입니까? 아예 제가 배신자라면 저는 박정희 생각 갔을 때 대환영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오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조원진 대표가 하는 뭡니까?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아무리 길을 막아도 제가 옛날에 정치하기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존경했기 때문에 정치하기 전부터 존경했기 때문에 꿋꿋하게 끝까지 가가지고 참배 다 하고 방명록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공화당한테 환영받은 거를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자꾸 바꾼다는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첫 토론부터 그랬는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말 바꾸기는 제가 한 계속 할 번도 겁니다.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젠 할 게 없으니까 그 프레임을 한번 씌워보려고 하는 건데 그건 참 어이없는 짓입니다. 네, 다음에 시간 또 다 뵙죠.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5일 날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대선판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3월 9일 대선은 1% 승부가 되고 누가 되더라도 정말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제가 왜 민주당이 강하냐? 국민들께서 저는 평생을 경제를 살리는데 고민을 해오고 해법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경제를 살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유승민은 경제, 안보, 미래 위기에 강하고 특히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 꼭 생각해 주시고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